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주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에 한 3가지 정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실 때마다 이제 한 주간의 변화가 뭔가 이거 꼽아보는데, 첫째,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 가닥이 잡혔다. 선거제 가닥이 잡혔다. 두 번째, 각 당의 경선 대진표가 이제 하나둘 공개되기 시작했다. 요거고요. 세 번째, 제3지대에 이른바 중통합 작업이 있었다는 거. 근데 뭐 완벽하게 되지는 못했어요. 자, 하나하나 궁금증을 풀면서 판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제. 민주당이 이렇게 정할 거 아셨어요, 대표님? 저는 뭐 몰랐어요. 저는 병리평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을 택했다고 보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병리평으로 지난번에도 여기서 그랬나? 어쨌든 답은 틀려도 풀이 과정은 맞아야 되니까 제가 병리평으로 간다고 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병리평이어야지 뭐 혹시 비례대표로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부 공천 압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네. 이걸 병리평으로 해야 압력을 좀 빼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원심력 작동하게 두는 것보다는 내부에 두는 게 좋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병리평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전 준위성정당, 그 통합비례당 말이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준위성정당이 위성정당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것도 전혀 모르겠던데 저는. 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리고 또 이제 그날 이재명 대표가 발표 내용을 봤는데 이제 그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이 만들기로 했으니까 무슨 뭐 국민의 미래당 만들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 만들 수밖에 없게 됐다. 근데 사실은 이제 2019년에 뭐 나경원 의원 나와서 설명하셨겠지만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위성정당을 미래한국당 만든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위성정당 할 거냐 말 거냐 하다 결국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그래서 위성정당 안 한다고 약속했었고 그래서 위성정당 금지법 이걸 뭐 만들려고 했는데 여당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못했다. 근데 뭐 법안은 지금 뭐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될 일인데 그 선거제도도 옛날에 합의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켰는데 저는 그것도 얘기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준연동제 안에서 준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걸 보니까 사실상 병리평의 취지를 살려서 근데 이제 바깥에서 워낙 시민단체나 언론들도 그걸 봐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끌려갔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엔 좀 눈치도 안 보고 아예 민주당 중심으로 바깥에다가 위성정당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이득이고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뭐 이득과 손해가 별로 뭐 병리평과 다를 바 없는 저는 그 연동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제3지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건 지역구에서 그만큼 의석을 못 얻을 테니까 영향을 뭐 덜 받을 거 아닙니까? 총 득표수에서 지역구가 그거를 넘어서면 비례대표를 주지 않으니까 지금 위성정당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글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조금 손해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저 국민의힘은 그냥 국민미래당으로 그냥 가는 것인데 100% 위성정당.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 순번 배치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그닥 신경을 안 쓰고 검증도 안 했는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아주 현미경을 들이대고 볼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 그 비례대표.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 위성정당을 통해서 제가 10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좀 부담되겠죠. 국민의힘도 칼을 갈고 아마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연합에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바깥에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지금 뭐 그 당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신당, 총경기신당 뭐 대표적으로. 있죠, 그래서 녹색정의당도 사실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연합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 손해다. 저는 제3지대가 손해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제3지대는 그냥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위성정당들을 다 만들게 되면은 제3지대 뭐 이 공간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지대 47석에 대해서 이제 그 캡은 지난번까지만 씌워줬고 이번엔 47석 전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당과 2당은 일단 뭐 자기들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초과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비례정당을 받을 게 없으니까 병리평으로 하나, 바깥에서 그 위성정당으로 하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뭐 그 제3정당 그 개혁신당 같은 당은 예. 뭐 조금이라도 이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병리평보다. 예. 그렇군요. 잠시 후에 제3정당 제3지대 이야기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 한 주간의 큰 변화 세 가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공천입니다. 공천. 각 당이 공천 심사 중인데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는 앞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많이 했어요. 민주당 공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뭐 1차, 2차 조금씩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어제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걸 보니까 경선이냐 단수공천이냐가 확정된 곳 36곳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그중에 경선 치르는 곳은 23곳, 단수로 결정한 곳은 13곳.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논란이 된 건 심사 말미에, 발표 말미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한 말이었습니다. 선배 정치인과 윤석열 정권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한 분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거는 결국은 저 친문계를 향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이 얘기가 가장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명은 지난번에 나갔지 않습니까? 예. 이미 좀 이제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원직화 상식도 나갔고. 예. 근데 다시 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문하고의 전쟁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 분열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난 0.73% 졌을 때도 이건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 이재명 측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이재명 후보 측은 그건 후보 탓이다. 이렇게 해서 백서도 못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분들은 조금 책임져달라. 이 얘기는 누가 봐도 뭐 임종석 실장을 겨냥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친명에서. 임종석 실장도 거기에 반격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높았다. 왜 우리 책임이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후보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물론 그 뒤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아프고 책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반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친명 대 친문 싸움은 친명 대 반명 싸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싸움의 뭐 그 격화 정도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숫자가 많잖아요. 저기는. 그래서 저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 지지층이 분열해갖고 투표장에 안 나와서 선거 진 적이 3번 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한 63%밖에 투표가 안 돼서 530만 표 졌고 이어진 총선에서도 46%밖에 안 돼서 한나라당한테 서울 40석이나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 2022년 대선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도 50.9% 투표율이 낮았어. 누가 안 나왔냐? 민주당 지지층들이 안 나왔죠. 저는 이번에도 이 공천 과정에서 이걸 관리 못하면 보수는 그러나 저러나 투표장에 나올 텐데 보수 지지층들은 민주당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그 말 딱 찍어서 얘기했고 그걸 또 여러 뭐 또 친명 인사들이 대체적으로 임종석을 겨냥한 말로 확인도 해줬고. 근데 이게 분열이 날 거, 그러니까 논란이 날 걸 알면서도 공관위원장은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던졌을까요? 직설적으로. 그거는 이제 또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많이 이겼고 지방선거 때 너무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 압력이 너무 커요.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병리평으로 갈 거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 준연동형으로 간다고 해도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준연동형이 정말로 취지에 맞다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약속했던 대로 자기는 다당제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민주당은 후보를 안 내고 바깥에 있는 뭐 녹색정의당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목소리를 돌리면 그리고 선거 끝나서 어차피 우리랑 연합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주도권 주고 그렇게 해서 위성정당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싸움이 계속되면은 그러면은 그 제3지대로 이탈할 세력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친문들은 이 당의 주인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그 윤영찬 의원이 남은 것도 임종석 실장의 설득인데 얘기 요지는 뭐 실제 그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야, 이 당 우리가 주인 아니냐. 나가긴 어디 나가냐. 야, 어차피 저 이재명
오래 못 간다. 뭐 3월 리스크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 뒤에 다시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니까 찾을 올 건데 주인이 왜 나가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나가지는 않더라도 지지층들이 투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친문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질 때는 위에 상층부가 분열했으면 96년도가 그랬고 나머지는 투표층 이탈을 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이야기 좀 해봤고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국민의힘은 이제 4차 발표가 어제 있었던 건데 몇 가지 핵심만 전해드리자면은 4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면 복권이 됐어도 공천 탈락.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9명이 어제 공천 탈락이 됐는데 현역은 없었고 김성태 전 의원이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옮겨달라 요구한 경우가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또 거기다 조혜진 의원도 김해로 옮겨달라고. 조혜진 의원도 있었습니까? 그건 이제 오늘 뭐 나왔더라고요. 오늘 나왔어요. 요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흐름은 일단 친윤이 아니잖아요.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이 다. 그러면 그거 다 좋은데 그분들이 희생해서 뭐 양산 가서 김두관하고 붙고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또 전재수한테 붙고 북강서갑에 가서 뭐 다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친윤이었다고 하는 분들은 김기현 전 대표는 그냥 울산 나가고 박성민 의원도 울산 나가고 이철규 의원도 강원도 나가고 권성동 의원도 뭐 강원도 나가고 다 나가고 뭐 김은혜 수석도 뭐 분당을에 나가고 강승기 수석도 고향에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만 다 험지 나가냐? 저는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움직일지를 끝까지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일단 지금 나온 사람들은 그 전에도 수도권 배치할 때도 험지는 전부 다 비운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은 강남 서초벨트, 뭐 분당, 그다음에 아까 뭐 강동현도 고향으로 갔다 갔는데 특히 부산, 뭐 TK 이런 데는 다 양지 중에 양지인데 여기는 다 친윤들이 가 있고 수도권 험지는 다 비윤들이 가 있는데 게다가 이번에 중진들 이동도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사람들 현재까지 3명을 보면 그분들은 누가 봐도 찐윤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보셨군요. 저는 뭐 부산 시장 출신이고 또 뭐 경남 지사 출신이고 대단한 인지도를 가진 분들이니까 당을 위해서 좀 옮겨주십시오까지만 봤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비윤이라는 친윤까지는 아니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조혜진 의원한테까지 또 얘기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그러면 서울 강남을 박진 외교부 장관 지역구인데 이원모 용산 인사비서관이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참모하고 장관하고 붙으면 어떡하냐, 양지로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래서 움직인다. 이건 그럼 어떻게 봐요? 그것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뭐 찍어서 그 지역을 얘기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보도가 나온 거예요.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데는 아까 널려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대통령실 수석했던 사람이 고향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또 분당을 가서 할 수 있냐? 해운대 갈 수 있냐? 그 뭐 장해찬 최고도 부산 수용으로 갔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전재수 의원하고 붙을 것으로 다 예상했는데 그리고 뭐 그런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왜 강남을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신청은 그냥 뭐 신청한 거지만 그건 다 조정한다. 그래서 지금 중진들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사무총장이 확인해주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뭐 진짜 비윤들 적어도 찐윤 아닌 사람들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러면은 뭐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출신들은 양지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이 용산발 단독 보도는 양지가 아니라 험지. 양지로 가면 안 된다. 양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거는 사실은 말뿐일 수도 보도일 뿐일 수도 있고 저는 뭐 실상은 봐야 된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배치할 때 그런 배치와 관련돼서 들리기로는
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서 저기 성부터도 조정을 할 때 네. 그때도 보면 대체로 그런 양지 배치와 관련돼서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단독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김태호 의원은 그럼 이거 받아들일까요? 어제 서병수 의원은 바로 오케이 했는데 김태호 의원은 오케이 안 했어요. 받아들이겠죠. 그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예. 4년 전에도 양산 출마 얘기는 있었습니다. 적어도 양산. 근데 그때도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를 워낙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간 것 같고 경남지사가 뭐 같은 경남지사끼리 붙는데 김두관 의원이 와서 그때도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아마 그랬고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하면 본인도 이제 정치적으로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이런 거 할 생각도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당의 그 헌신 요구를 받아들이고 본인 뭐 경남에서 가서 이길 자신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험지 출마 요구를 받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이걸 보라는 말씀. 제3지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제3지대. 예, 두 번째 중텐트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절반의 성공 거뒀다는 얘기는 절반의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의 공동창당. 막판에 조홍천, 이원욱 두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설들이 너무 분분해요. 핵심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 그게 이쪽에 남은 분들이 불참인 건지 간분이 불참인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시죠? 박원석 전 의원은 예.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는 그 빅텐트가 불가피하다는 생각들은 다 했을 거고 빅텐트를 하는데 비슷한 팽팽한 세력이 이렇게 마주서면 더 안 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 중간에서 뭐 플랫폼 역할을 좀 하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원래 원칙과 상식이 플랫폼 역할을 좀 하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그 내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그 제3지대와 관련돼서는 이렇습니다. 뭐 전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가지요. 첫 번째 무조건 빅텐트가 돼야 된다. 저는 이걸 뭐 3번 하나로 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빅텐트다. 그리고 조기에 이를 따라 협의했는데 네. 저는 지지율 10%를 넘어서 예. 깃발이 분명히 보여야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 10은 넘겨야지 외부에서 사람이 붙어요. 사람들이 그래야지 해볼 만하다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이 있다. 양당에서. 그러니까 양당에서 이탈이 아니라 예. 바깥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출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 연탄 피울 때 예. 지금의 눈에 보이는 분들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번개탄 역할. 번개탄이 좀 붙어야. 붙여야죠. 그래서 이제 한 10%가 붙어야 이분들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그 새로운 인물들이고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이고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돼야 된다. 네 번째는 그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기 조건은 뭐냐면 빅텐트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중텐트가 되더라도 10% 넘어가는 그 제3지대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1월 달 한 달 동안 이걸 허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새로운 그 원칙과 상식이 미래대연합이 뭐 개혁신당 쪽으로 합치든 뭐 하든 일단 중심을 딱 잡아줘서 여기가 중심입니다라고 1월 달에 했으면 그때 유난 갈등 속에서 이런 방송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못 나올 때 눈치 보느라 그리고 저기도 이재명 대표 피습돼서 못 나올 때 그때 이런 데 나와서 쭉 그 타고 갔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제가 보기엔 한 3주 이상을 허비한 것 같아요. 1분 남았는데요.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통합공천관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자라고 어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빅텐트는 못하더라도 공천이라도 같이 연대해서 하자. 이거 가능합니까? 뭐 노력하겠죠. 빅텐트가 필요하니까 그거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 전에 어쨌든 금태섭 의원도 뭐 동의하겠죠. 이제 새로운 미래가 이제 문제인데 거기에 동의하면 일단 그 김종민 의원이 그 테이블에 나온다는 거니까 그거 설 전에 그까지만 발표하면 일단 빅텐트를 향해서 뭔가 가고 있다는 건 보이겠죠. 요 얘기가 복잡하더라고요. 요 통합공천관리위원회 얘기부터 제3지대 얘기부터 댓글쇼로 본방송 후에 조금 더 풀어가겠습니다. 박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이게 더 편해요. 뭐가 유튜브가? 예. 저도요. 아니 이게 라디오는 일단 라디오 듣는 분들 못 들은 얘기만 하죠 우리끼리.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만. 진짜 중요한 얘기만. 오케이. 이 라디오는 공중파거든요. 공중파 주파수를 타고 나가는 공중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사실 많아요. 라디오는. 근데 유튜브는 어쨌든 이게 훨씬 더 좀 프리하고 시간 제약도 없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게스트들이 다 그 말씀하세요. 유튜브로 딱 시작하면은 갑자기 자세가 흐트러진다. 프리해진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3지대 얘기하다 왔잖아요. 박 대표님.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이낙연 대표하고 인터뷰하고 있었거든요. 이낙연 대표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말미에 제가 보는 이 모니터에다가 우리 제작진이 써줬어요.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만든답니다. 이렇게 써줬어요. 속보를. 근데 제가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가 확 이해가 안 가가지고 단번에 이해가 안 가서 이낙연 대표한테 질문을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야? 나와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빅텐트는 아닌데 연대를 해서 지역구랑 비례랑 후보를 같이 내보자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안에도 복잡하더라고요. 개혁신당 2명, 새로운 미래 2명, 뭐 새로운 선택 1명, 원칙과 상식 1명이 각각 추천하자. 이거 좀 복잡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 모른다니까 제가. 제가 모르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덩어리가 크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긴 약 2분씩 들어와라.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그럼 2분씩 그렇게 들어와요? 이제 여기는 한 명씩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적어도 이제 그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자 경선하고 뭐 그다음에 이거를 뭐 40세 이하의 무슨 뭐 이렇게 약간 선거인단 같은 걸 둬서 그렇게 해서 뽑자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정당이 지금 공천 과정을 비례대표든 뭐 지역구든 막 나가면 이후에 그 조율하기가 어려우니까 진작 빅텐트가 쳐져서 한 군데서 했어야 되는데 각자 가지 않게끔 지금은 합치지 못했지만 공천 관리라도 더 나가지 않게 미리 조율을 하자.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다가 합치면 합치는 거고 당을.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진도가 나가면 비례대표도 그렇고 지역구도 나가면 안 되니까 그걸 지금 사전에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조율을 하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합 관련된 거는 김종민 의원한테 정권을 줬으니까 그분은 뭐 그 두 분하고 얘기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아니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김종민 대표가 이제 테이블에 나올 테니까. 김종민, 금태섭, 뭐 조응천, 이원욱 뭐 이런 분들이 나가고 여기 뭐 김영남 전 의원이 나가고 이렇게 되면 좀 조율을 좀 하겠죠. 그런데 저는 계속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빅텐트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3지대 성공의 요체는 통합이 아니에요. 통합은 돼야 되지만 통합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혁신이에요. 혁신. 그러니까 일단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보다 훨씬 이 당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할 때 두 당은 안 된다는 것 때문에는 절대 찍지 않습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두 당보다 훨씬 큰 그 혁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혁신은 뭐 정책적인 거 갖고 되겠어요? 결국 새로운 인물이에요. 근데 자 정신 볼게요. 아까 전에 4가지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빅텐트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빅텐트는 당연한 거고. 그건 뭐 그다음에는 기본 조건이고. 그러니까 내용으로서의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혁신의 느낌을 확 줄 수 있는 첫 번째는 사람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있죠. 새로운 지금 드러나. 인물. 자, 그런데 이 그 혁신을 이끌 새로운 인물들이 와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출마를 해줘야겠는데 그거의 최소 조건이 뭐냐면 지지율이 10%를 넘어가는 정당을 이분들이 미안합니다만 마중물이든 번개탄이든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국민의당 때는 기성 정치인들이 전국적으로 출마 역량이 됐고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특히 호남에서 1차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혁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이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전국적인 지금 출마 역량도 다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이 인물들을 가지고 과연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 더 나은 인물들이냐라는 거에 뭐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참여하려고 그러면 내가 새로운 정치를 해는데 난 여기 의미 있는 정당이니까 나 여기 가서 한번 안 되더라도 한번 하고 싶어. 나도 힘을 합치고 싶어요. 한국 정치를 바꾸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모이려면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1월 달에 깃발을 여기가 중심이에요라고 해줬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제가 2016년도 당시만 해도 바람이 3번 불었는데 3번 동력이 3번 오는 동안에 처음은 호남에서 불었어요. 여러분 그 국민의당 녹색바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1차는 호남에서 이제 그 탈당파가 많았기 때문에 호남에서 1차 동력이 붙었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을 공천 배제하면서 중도 보수가 와서 붙었고 세 번째는 2030이 붙었는데 네. 이번엔 거꾸로 간다. 일단 2030이 왜냐하면 거기가 스윙보터들이 많으니까 네. 유동성이 많으니까 거기서부터 가고 세대로 붙고 두 번째가 중도가 붙고 마지막 호남이 움직일 거다. 지역이 붙고. 그 이낙연 대표한테는 죄송한 표현인데 이준석 이낙연 대표를 보면 제가 어저께 어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낙연 대표는 일종의 식당으로 말하면 보신탕집이다. 그러니까 보신탕이라는 게 뭐 여전히 단골 손님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주로는 이제 어르신들일 거고. 근데 지금은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그 개고기 금지법 아, 통과돼가지고 식당 못 차려요. 하여튼 뭐 그런 정당이고. 예, 예. 이준석 대표는 예. 일종의 뭐 식당으로 말하면 마라탕집 같은데. 신세대들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세들 갈죠. 저도 이제 딸이 있어서 예. 저는 뭐 육개장 사발면 세대인데 거기는 뭐 불닭볶음면만 먹더라고요. 그 저도 먹어봤는데 저는 못 먹겠어요. 그리고 마라탕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무슨 탕으로도 전 사실 잘 모르겠어. 탕으로 드셔보시긴 했어요? 그럼요. 저는 먹어봤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탕으로는. 그냥 설탕 맛에 먹는 거죠. 뭐 설탕과 과일의 조합이니까 이게 좋은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나이 좀 든 세대는 야 저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맛이고 그렇지만 그거 먹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제가 이번에 대만 민중당 얘기도 한 것도 그 커언저가 최종적으로 26%나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MZ 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가 그런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2030 세대가 그 정당 일체감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화돼 있는 건 사실이니까 여기다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어젠다를 던져야 된다. 그래서 또 얘기하면 또 뭐 제가 이준석 파파 얘기 들어서 내가 참 진짜 억울한데 전혀 파파 아닙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 최근에 이제 뭐 몇 가지 정책을 잠깐만 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65세 이상에 대한 네, 그 무임승차 얘기도 여기 와서 논쟁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4개 직역에 대해서 여성도 군대 가는 문제도 얘기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테이블에 다 올라와서 이제 논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2030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테이블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빅텐트가 이준석 대표가 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 무대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지난번에는 새로운 미래로 다 가기로 했을 때는 제가 두 가지가 어려워진 것 같다. 빅텐트가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이준석의 공간을 거의 죽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세력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협상하는 게 더 어려울 거여서 어렵다고 봤는데 뭐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양당의 공천이 막 시작되고 그쪽에서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제3지대 뉴스 공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제3지대 지지율도 지난 얼마 전보다 좀 떨어지는 양상. 이런 데서 제3지대 사람들도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 근데 그건 싶어요. 제3지대가 전략적으로 잘못한 거죠. 제3지대는 이 정당이 공천을 시작하면요 요란하게 갑니다. 막 옮기고 그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건 뭐 우리 이미 알려진 그 디폴트. 그러면 그 전에 그보다 훨씬 요란한 쇼를 해야죠. 그거 시작되기 전에 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유난 갈등이 왔다. 거의 짧은 공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뭐지 우리 이런 방송 나와도 전 뭐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쫙 나와서 했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그 좀 앞서가면서 그 이슈를 선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잖아요. 그때 그럼 통합을 막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일단 그 원칙과 상식 세 분이 개혁신당하고 먼저 손을 잡고 개혁신당도 개혁신당하고 먼저 손을 잡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기가 중심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양양자 의원하고 먼저 했는데 그거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신당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 민주당 세 분하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분들이 이제 그때는 새로운 미래를 돌아간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건 혹자는 평가 그럼 민주당 탈당 파들 모임이잖아요. 그럼 전혀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모임을 먼저 만들어서 여기가 결국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네. 바로 그때 윤한 갈등이 나올 때 여기는 세 분이 개혁신당하고 손잡았다 그러면 그게 헤드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방송에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쭉 나와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시간을 놓쳤죠. 저는 그래서 이게 뭐 기성의 그 작은 정당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 그 큰 선거 예. 이런 거에 이게 이제 이게 공천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진행된다 이런 거를 좀 미리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거 아닌가 좀 보입니다. 근데 그때는 개혁신당이 좀 오히려 독자적으로 가려고 움직였던 건 아니에요? 그때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통합 쪽, 빅텐트 쪽보다는 살짝 독립으로 저는 갈 그것도 생각을 했던 이준석 거. 대표의 그 실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1월달 이전에 12월달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예. 본인이 양보해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면 주인공이 좀 양보를 해야죠.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선거연합을 하든 합당을 하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 원칙과 상식의 세 분을 이분들을 모시는 게 이번에 제3지대 성공에 정말 그 50%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공을 들여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평론가처럼 품평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도 거기 집중하지 못했고 원칙과 상식도 사실은 그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가 어디다 힘을 실어줘야만 이게 의미 있는 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서 조금 오류를 범한 것 같고 그렇게 정리하자면 1월에 골든타임을 좀 실기한 느낌이다. 그 말씀. 지금부터라도 빅텐트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와서 지지율이 10%가 돼야 새로운 인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실기를 좀 한 건 한 거고 통합공천관리위원회 만들고 다시 뭔가 이 빅텐트를 만드는 작업들 지금이라도 하면은 가능성은 좀 보이나요? 아니면 너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나요? 감정의 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안 할 수가 없다는 건 본인들이 다 느낄 거예요. 갈수록 더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2개나 3개로 나뉘어져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보세요? 예, 그렇죠. 이건 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면 저기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그 민주당 탈당파들의 모임이 될 텐데 그런 것으로 과연 지금 정확히 보셔야 될 거는 제3당이 성공했을 때는요. 뭐 금태섭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양당이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이런 정치를 하는데 제3당의 공간이 왜 없겠냐 찍을 거다 그러는데 반대입니다. 제3당은 국민당이 성공했을 때 92년도, 96년도에 자민련 50석 했죠. 그다음 2016년 국민의당 할 때는 양극단 싸움이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고 그리고 약간 실망스러울 때 유권자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중도층이 제3당한테 니들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 양극단 싸움이 이렇게 첨예하다는 뜻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유권자도 그 패싸움에 가담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할 거야. 또 우리는 반드시 이재명의 민주당 심판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똘똘 뭉친 30%씩. 그 유권자들도 거기에 다 가담해 있는데 제3정당 찍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여유 있을 때 제3당한테 가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읽고 훨씬 요란하게 훨씬 요란한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 이 혁신을 이끌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아까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냥 번개탄이다. 연탄은 다른 분들이다. 그 느낌으로.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번개탄이 나쁜 건 아니죠. 비유를 그냥 제가 잠깐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뭐 새로운 분들이 지금 이분들 가지고 잠깐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갖고 통합하겠다는데 이분들이 통합이 아니고 뭐가 지지율이 그래서 그때 제3당이 좀 모이니까 좀 뭐가 그럴싸하게 될 것 같으네. 그래도 지지율이 한 10%쯤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원들도 들어오고 출마자들도 저도 한번 나가보고 이런 분들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이제 다쳤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전보다는 훨씬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고 이제부터라도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 변화가 중요한 거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성민의 번개탄론. 번개탄. 확 와닿는데 번개탄론. 번개탄이 있어야 연탄 피기. 나쁜 거 아니에요. 번개탄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3지대가 살 길은 번개탄이 돼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고 지지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거. 그다음에 작업이다. 나중에도 자기들은 우리는 다 나가 떨어져도 좋다.
그 정도 자세로. 번개타니까 그 소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 우리가 한국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 우리 문제의식을 갖고 나왔는데 예. 이것도 기독교 방송이니까 여기서 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분들 다 강에서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 죽더라도 우리들의 그 강에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사는구나. 다 죽고 우린 다 떨어져도 좋다. 네. 그러나 우리를 딛고 네. 새로 참여하는 분들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그 자기들이 본인들이 그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죽어야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완전 저는 이제 제3자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분들의 고뇌를 제가 100분의 1인들을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의 고뇌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론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뭐 정치를 안 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오늘 밤 10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녹화분이 방송됩니다.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밤 10시에. 뭐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했을까 기대하면서 또 보실 거고 또 살짝 이 비판적인 시각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사과를 제대로 했나 보자 또 이러면서 기다리시는 10시가 될 텐데 들리는 얘기로는요. 무슨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전체가 다 미니 다큐 형식일 것 같진 않고 미니 다큐 형식이 중간에 있고 뭐 그다음에 대담을 한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니 다큐란 얘기가 막 들려요. 이거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뭐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안 하시는 거가 저는 조금 그 비판적인 사람이라 대통령은 국민의 그 질문을 받을 의무가 있잖아요. 어떤 질문이든지. 정말 약속대로이 아니고 불편한 질문도 그거를 기자들은 물을 의무가 있고 대통령은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맞습니다. 책임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뭐 다큐 방식이라는 건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기자들한테 들려오는 취재 내용이에요. 미니 다큐가 들어간다. 그럼 이제 미니 다큐는 최근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초대 대통령에 대한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아주 흥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다큐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적인 면모나 감정적인 걸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안 봤지만 그렇긴 해도 대통령께서 도스태핑 할 때 취지가 있잖아요. 용산으로 옮기면서 내가 어떤 질문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마다하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뒤에 숨지 않겠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겠다. 숨지 않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기자회견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고요. 그래서 이 형식이 임기 2년, 3년 차 들어가는 대통령이신데 저는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뭐 사전에 준비된 질의응답이 아니고 어떤 질문이든지 받고 또 그분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면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다음인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매력이어서 매력이었죠. 뽑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매력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도스태핑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아직은 좀 뭐 미숙한 점이 있지만 이건 좋은 시도다. 그럼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도스태핑 할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렇게 할 때는 권위주의를 버리고 나온 게 아니라 자꾸만 그걸 하다 보니까 권위를 버리고 나왔다.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권위를 찾으려다가 권위주의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게 조금 뭐 다 이렇게 그 참모들이 다 판단했겠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10시 그 뭐 미니 다큐가 중간에 삽입이 되는 건지 전체가 되는 건지 혹은 뭐 대담 전체는 아닐 것 같아요. 거기 뭐 박장범 앵커랑 KBS 기자단이라 그러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보고 아마 여기에 대한 평가는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시에 여러분들 다 보시고 내일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나온 김에 한동훈 장관의 스타벅스 얘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타벅스 얘기 이거 본방송에서 한 번도 안 다뤘는데 왜 이렇게들 다들 관심이 많으세요? 아까 댓글로도 꽤 많이 올라오던데. 그 뭐 저기 광장시장 맞죠? 광장시장인가 경동시장인가 광장시장이었을 거예요. 갔는데 서민들은 이제 스타벅스 못 가지 아마 그게 어묵집에서 얘기한 건가? 뭐 그랬나 봐요. 그거 제가 기사로 봤는데 그 정확한 워딩을 제가 몰랐는데. 그거 저는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할 경동시장이었구나. 경동시장 안에는 그 제가 옛날에 기사 이 네, 얘기 전에 뭐 근사한 스벅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뭐. 자 찾아볼게요. 정확한 워딩.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일일까 싶은데 경동시장의 상생 협약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업계 강자잖아요. 여기가 서민들이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업계 강자잖아요.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이곳의 음료 한 잔, 모든 아이템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상생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 기사를 못 봤는데 그 경동시장에 들어가 있는 스벅이 조금 이제 그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전에 뭐 사진으로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스벅 경동 1960점이래요. 예, 그건 제가 봤고 그래서 뭐 그 좋은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말꼬리 잡아서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한 게 더 화제죠. 그건 너무 오래된 일 같아요. 벌써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일인데 벌써 오래된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냥 뭐 개인적인 이유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만두면서 뭐 당내 민주주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이것 때문에 뭐 여전히 근데 저는 뭐 그분이 무슨 이유로 그만뒀든지 간에 핵심은 이겁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그 긍정 부정이 굉장히 이제 벌어졌잖아요. 한국갤럽 속에 갤럽은 29대 63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조사에서 뭐 50%가 넘는 긍정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했죠. 국민의힘 분들.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공천도 뭐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 내 채점도 직접 하겠다, 뭐 그리고 윤희숙도 막 소개하고 막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경률 위원이 압력은 아니라고 하고 한동훈 위원하고 상의한 것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뭐 힘 실어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데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걸 우려하셔야 될 겁니다. 당내에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이 이걸 불편해하고 어떤 그 흐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걸 거 아닙니까? 결국 꺾였다 이런 느낌. 그런 인식을 줄 거고 그것은 가장 큰 우려는 국민의힘은 뭐래냐. 중도지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지향적이 아니라는 게 문제고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보면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노정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보다는 덜 이념적이지만 저는 그 정치 혁신이라고 던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쭉 불체포 특권 뭐 서약해줘 공천 준다.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낮춰. 줄인다. 월급은 세비는 그 중위소득에 맞춰주자. 저는 이게 반정치 반국회 같아요. 그래서 이건 마치 민주당의 반검찰. 그거의 국민의힘 버전처럼 보입니다. 그런 느낌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느낌은 운동권 청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자꾸만 슬로건으로만 운동권을 뭐 위선과 부패와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 내로남불 이런 걸 공격하면요. 이거 자칫하면요. 이념적 공격처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운동권이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고 586이라는 나이 때문에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들이 가졌던 외교정책, 안보정책, 부동산정책, 재정정책, 노동정책, 검찰 사법개혁, 미디어정책 이 모든 것들이 재정정책까지 해서 국가에 그 해를 끼쳤고 국민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을 정상적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다라는 정책 논쟁으로 가져가야지 추상적 슬로건으로 하면 자꾸만 이념적 공세처럼 비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결국 중도층의 지지를 못 얻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은 좀 더 심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기대만큼은 그렇게 못 가고 옆에 있는 참모들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조언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항상 강조하시는 게 선거는 중도 싸움이다. 무조건요. 국민의힘에도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하셨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하자면 이 통합형 비례정당, 그러니까 준위성정당 안에 조국 신당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거기서도 좀 중도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거 맞죠? 내일 뭐 선고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국 장관. 그러니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조국 장관이 뭐 그 설마 참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20년에 한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이 결국 탄핵의 강을 못 넘어서 심판 대상이 된 것처럼 또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못 건너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워낙 이제 뭐 이게 그 원로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제 이걸 받는 식으로 그 명분과 실리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주도해서 한다 이렇게 됐지만 명분과 네. 실리 다 취하려고 하다 보면 저는 둘 다 놓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괜히 이제 병리평으로 간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내용이고 제가 가장 민주당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친문과 친명의 이 그 싸움입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붙으면 제가 옛날에도 친노 대 반노가 분열하는 것도 봤고 네. 그런 거 민주당의 역사는 통합되어 있는 역사보다는 분열돼 있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벌써 공격들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합심해 갖고 윤석열 심판의 장으로 다 나올 거냐. 지난 지방선거 때도 결국 투표율이 50.9%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명 대 친명 대결 때보다 친문 대 친명 대결이라는 게 훨씬 더 민주당에 상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나간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말하면 반명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는데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비명에 가까운 분들 아닙니까? 다 이게 교차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핵심들을 갖다가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 그 싸움이 번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상 범친명이었던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범친명이 범친문이죠. 그렇죠. 원래 그렇죠. 뭐 4년 전에는 다 그렇죠. 친문이었죠. 다 친문.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일부가 이제 친명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공격을 하면 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상당히 내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 보죠. 박성민 대표 고생하셨고요. 한 주가 제가 아까 김병률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상당수는 저도 잘 모르는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아니 뭐 비례대표제도 그렇고 정답이 어딨어요? 정답 없죠. 정답이 어딨어요? 그냥 박성민 대표의 그 엄청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는 판읽기를 엿보는 거다. 뭐 이 정도 느낌. 축구와 정치는 전문가가 없어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누구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난 밤에 축구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못 보셨구나. 알겠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보시는 게 나아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정치 전문가십니다. 박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목요일이죠. 연휴 전에 마지막 뉴스쇼 내일 함께하시고 금요일에는 특집 뉴스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쭉. 연휴에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손 흔들어 주세요. 손 이렇게.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